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국제정치학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로 국제정치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동북아 국제정치가 주요 전공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한미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70년의 관계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한 한미동맹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에 대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주제는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가슴 아픈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분단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두 번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요, 사실입니다. 한 번은 1945년, 그리고 한 번은 1953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단은 바로 2차 대전이 종전하면서 연합국의 리더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38도선에서 반으로 갈라 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의 재부흥을 막기 위해서 연합국이 동서독을 분단시킨 것은 어쩌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인데 억울하게도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일본군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함에 있어서 미국 혼자 못하니까 38선 위로는 소련이 일본군의 문장을 해제하고 남쪽은 미군이 해제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상 연합국의 생각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요, 바로 남북이 갈라지고 이것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의 공방 이후에 38선을 중심으로 휴전조약을 시작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영화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참 젊은 장병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휴전선은 처음에 연합국이 나눴던 38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조금 밀고 내려와서 서쪽은 조금 더 빼앗겼고요. 동쪽의 강원도 쪽은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가면서 38선과 비슷하지만 휴전선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 미국이 전쟁의 나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38선 시작부터 분단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일부 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독도 문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일본이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 지역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출범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에 전후에 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처리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조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도를 초안에는 한국의 땅으로 돌려줄 것으로 해놓고 본안에는 이것을 말소시켜버림으로써 이것이 분쟁 지역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단순히 독도의 분쟁화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냉전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은 나토라는 동맹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기서는 나토를 묶음으로써 독일의 부활을 저지하고 당시에 소련과 공산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이것을 봉쇄하겠다는 유럽의 전략이 있었다면 아시아는 유럽처럼 하나로 묶기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중심에 서 있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양자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마치 자전거의 바퀴나 자동차의 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허브 앤드 스포크라고 얘기합니다. 허브이란 말은 중간에 있는 자전거나 자동차의 중심을 말하고요. 다른 국가들을 연결시킨 것이 마치 스포크, 자전거의 살처럼 보인다고 해서 허브 앤드 스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아시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필리핀 동맹, 미베트남 동맹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나토에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아를 하나로 묶자니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일본은 재무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일본이 재부상한 것을 막는 대신 일본은 그러면 일본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아시아에도 중국과 그리고 소련이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일본은 전수방위라 그래서 전적으로 방어만 하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변 국가를 안심시키고 또 동시에 미국은 일본에게 군대를 가지지 않는 대신 미국의 동맹이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체제의 시작입니다. 몇 가지 샌프란시스코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십과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부활시켜주면 이들 국가는 전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조건으로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이것이 묘수가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걸 가지고 아마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억울하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영토를 획득하고 많은 탄압을 가했던 일본은 제대로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고 미국의 중심축으로 아시아에 군림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서 일본의 재무장만은 막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안보 우산에 의한 비대칭 양자 동맹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양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보 우산, 미국이 이들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동맹을 맺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동맹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군을 주둔시켜서, 자, 바로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필리핀에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미군이 주둔한 이유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과 미국의 경제와 서유럽의 경제와 합쳐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방공 전선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중공의 탄생으로 이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동맹 네트워크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탈냉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굳건하게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이것이 특히 한반도에는 두 개의 삼각동맹으로 구성이 됩니다. 북쪽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소련이, 이것을 우리는 북방삼각동맹이라고 하고요. 남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남방삼각동맹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이 아닌데요? 중국과 소련도 동맹이 아닌데요? 왜 삼각이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양자 동맹이 일종의 유사 삼각동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동맹이 있는데 남한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지만 적어도 북방 삼각에 대해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유사한 삼각 체제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북한 역시 북한과 중국이 동맹을 이루고 북한과 소련이 동맹을 이루지만 중국과 소련은 동맹이 아니지만 역시 삼각형을 이룹니다. 자, 근데 돌아보면 북쪽의 중심은 북한이고요. 남쪽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이게 사실 탈냉전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동독과 서독,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이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중심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이 동서독은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전쟁 범죄 때문에 억지로 갈아놨는데, 물론 우리도 강대국의 전쟁 속에 분단이 되긴 했지만 우리끼리 이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적대감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서독은 분단이 해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남북한은 북방삼각동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여전하고 남방삼각동맹의 중심이라고 있는 미국이 여전하고 또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탈냉전이 왔을 때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잘 활용한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독일 통일을 배워서 우리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연구와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분단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시에 우리의 왔던 기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동맹은 분명히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군사동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분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특히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질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 생기고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화고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리적 위치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800회가 넘는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강력한 대륙 국가인 중국, 몽고, 그리고 강력한 해양 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했고, 이 지정학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계화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정치나 문화는 개방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세계화 시대가 단순히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아주 큰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동맹은요,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적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가면 소련과 공산주의가 다 붕괴가 되고 특히 북한이 붕괴 얘기 나올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북한은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서방과 이어지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되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면서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 200만 이상이 굶어 죽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위협에서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은 적이 강해야만 동맹이 강해지는 겁니다. 위협이 커져야만 동맹이 커지는 것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위협하고 한국이 생각하는 위협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북쪽의 적이 약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봐서는 한반도의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돕고 있는 북방삼각동맹의 중국과 소련인데, 소련은 붕괴되고 중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이 소위 말하는 군사동맹이나 주둔 미군이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묘하게도 성공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자,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평화가 왔는데 한미동맹은 오히려 성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에 약간의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